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23살의 남자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간병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52살, 어머니 44살, 동생은 18살. 이렇게 네 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동생은 이번 봄부터 취직을 위해 자취하러 나갈 예정이었지만요. 그날도 언제나처럼 평온한 저녁이었죠. 우리 가족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부모님이랑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동생 방은 어디로 잡아주실 거예요? 라던가 혼자 살려면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을 텐데 같은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동생은 그때 자기 방에서 취직 관련해서 뭘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TV에 노이즈가 꼈습니다. 하지만 금세 멀쩡해졌으므로 전 신경 쓰지 않고 계속 TV를 보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차가운 공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옆에 계신 부모님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저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음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은 입을 반쯤 벌린 채 깜짝 놀란 것처럼 눈을 부릅뜨고 TV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 엄마, 아빠, 왜 그래? 다들? 전 이제껏 본 적 없는 부모님의 표정에 놀라 울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저를 무시하고 계속 TV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작스레 두 사람은 크게 부릅뜬 눈만 돌려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어? 왜 그래, 엄마, 아빠? 하지만 다음 순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취라니 말이야.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괜찮지 않겠어? 아니, 잠깐. 지금 그거 뭐였어? 뭐였냐고. 우리 부모님 두 분 모두 농담도 잘 하지 않는 딱딱한 분들입니다. 장난으로 그런 짓을 하실 리 없었습니다. 아들, 지금 그거라니? 하지만 부모님 두 분 모두 아무것도 모른다는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저는 조금 전 그 상황은 지어낸 게 아니라 진짜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그거라니? 그리고 여전히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혼자서 중얼거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당신 언제 죽을 거야? 엄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고 그런 말을 뱉은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러네. 그 이야기도 해야겠구만. 언제로 할까? 자살이 좋을까? 사고가 좋을까? 진짜 두 분 다 무슨 말이냐고요, 그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뭐?
죽어? 누가? 응? 완전 횡설수설하고 있었죠. 하지만 부모님은 신경도 안 쓰고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나도 그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제 딱 좋은 것 같네. 여보,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 말아요. 부모님은 더욱더 덤덤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목을 매달면 뒤처리가 어렵다느니, 수면제가 좋다느니, 뛰어내리다 도중에 기절하면 아프지 않다느니, 마치 그걸 다 체험해보기라도 했다는 듯이. 부모님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가 재미있는 것인지 박장대소로 웃기까지 했습니다. 자, 잠깐만. 아까부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예? 도대체 두 분 다 왜 이러시냐고요? 분명히 이상한 부모님 모습을 보고 불안과 무서움에 그만 저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이 동시에 저를 바라봅니다. 엄마, 아빠. 부모님의 눈동자는 양쪽 모두 반대 방향을 향해 지켜뜨고 있었습니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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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부모님의 시선은 어딜 바라보는지 알 수 없었지만 두 분의 얼굴만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꼴을 하고 죽으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버틸 수 없어 동생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니 동생이 깜짝 놀라 기겁했었죠. 형, 왜 그래? 갑자기 문 열어서 놀랬잖아. 그게 말이야. 엄마랑 아빠가 눈동자가 반대로 죽으라고 말하고 그 전에 TV에 노이즈 끼고 형,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하나 똑바로 좀 말해봐. 나 스스로도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머리를 움켜쥐고 말았습니다. 암튼 엄마랑 아빠 지금 이상하다고. 그때였습니다. 동생은 입을 반쯤 벌린 채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도대체? 부모님이 이상해진 데 이어 동생까지. 서서히 동생의 눈동자가 반대 방향을 향하는 걸 보고 저는 현관을 향해 달렸습니다. 현관에서 밖으로 나가기 직전 슬쩍 제 시야에 거실에 들어옵니다. 부모님은 저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눈동자는 반대 방향을 향한 채. 저는 전속력으로 사람이 많은 대로까지 달려 나왔습니다. 그 후 조금 안정을 찾고 혼자 사는 직장 선배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선배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 선배는 영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보통 사람은 믿어주지 않을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그러냐? 좋아.
내일 아침 해 뜨는 대로 내가 아는 절이 있어. 거기 가서 주지스님한테 얘기해보자. 그나저나 너 좀 쉬어라. 너 얼굴이 지금 장난이 아니야 임마. 그렇게 그날은 선배네 집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선배는 야근이었고 저는 휴일이었습니다. 선배네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절에 가서 주지스님에게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주지스님은 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듯 말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큰일이었군요. 얼굴이 좋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지스님이 말씀하시길 그대로 집에 돌아가면 안 된다는 말에 저는 선배와 주지스님을 데리고 저희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안은 지옥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양팔, 양다리에 피를 질질 흘리면서 거실과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거실 구석에는 피가 묻은 식칼이 몇 자루 버려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2번 왕복하면 오른쪽 다리 혈관을, 앞으로 3번 왕복하면 팔뚝 혈관을. 아버진 무어라 중얼중얼 혼잣말을 대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목욕탕에 있었습니다. 물이 가득한 욕조에 스스로 머리를 잡고 쑤셔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머리를 눌러가면서 죽으라고! 일어나! 동생은 책상에서 글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다만 손에는 커터칼을 들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거울이 있었습니다. 땡땡시, 땡땡구, 땡땡동. 동생은 집 주소를 몸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우리 가족들 모두 미치광이 같은 모습에 자리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후 3명 모두 주지스님 덕에 정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지스님이 들려준 바에 따르면 가족들이 그렇게 되어버린 건 선조에게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사극에서 종종 후손까지 저조해주마 라고 말하는 그런 거라고요. 게다가 저조하는 방법도 몹시 잔혹하다고 합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가족의 몸에 빙의해서 천천히 시간을 들여 올가매는 방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저조하는 쪽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랍니다. 저는 전생에 덕이 높은 스님이었기에 저한테는 차마 손을 못 댔다는 겁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그런 상황이 이어지니 참다 못해 가족에게 손을 넓혀 압박을 가해왔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아무 일 없이 우리 4식구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와 동생 몸에는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어 같이 목욕탕이라도 가면 늘 우울해지네요. 어릴 적 우리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다.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산속으로 들어와 한겨울에도 찬 계곡에서 씻어야 했다. 그리고 그날 먹을 양식은
주변으로 있는 나물 같은 걸 캐서 해결하고. 이게 말이 되나 싶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구질구질 살았나 싶다. 엄마가 산나물을 캐서 시장에다 내다 팔러 가면 언니와 나는 아빠 따라 밭을 갈고 아빠가 만들어준 책으로 공부하고 세상과 동떨어진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우리 엄마는 언니 생일이라고 호떡이란 걸 사왔다. 그리고 호떡을 먹는 순간 난 깨달았다. 산 아래에는 마술 같은 세상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난 산을 벗어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매일같이 졸라도 보고 우르도 보고 비루도 보고 했지만 부모님은 끝내 나를 보내주지 않았었다. 엄마 뒤를 몰래 밟아도 귀신같이 알아챘었고 가족들 몰래 집을 나오기라도 한다면 아빤 그때마다 나를 잡으러 왔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써봤지만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매번 실패했다. 그러다 나에게 산을 내려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18살, 내 생일이었다. 가난한 우리 집에서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나의 생일 선물이었다. 별거 아니라고 느낄지 몰라도 당신에겐 엄청난 행복의 선물이었다. 난 엄마의 손을 잡고 들뜬 마음으로 산을 내려갔다. 하지만 너무 긴장했던 탓일까 산을 내려가는 내 다리가 몹시 후들거렸다. 그러다 한참을 내려가니 엄마와 나는 산 아래에 다다랐고 오솔길을 따라 시장에 도착했다. 시장까지 오는 내내 정말 신세계였다. 반짝거리고 깨끗하고 또래 아이들도 보이고 여긴 마치 천국과도 같아 보였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저 산은 지옥같이 느껴졌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돌고 있는 그때 난 호떡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같이 걷던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호떡을 파는 포장마차 앞으로 뛰어갔다. 나는 호떡으로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때 호떡 장수 아줌마가 파리채로 내 손등을 탁 하고 내리쳤다. 그러자 호떡 아줌마는 돈 내고 먹으라며 무시무시한 눈으로 날 흘겨봤다. 난 울상이 되어 엄마를 바라봤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엄마에게는 이 호떡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은 없다는 걸 말이다. 이가 부득부득 갈렸다. 주먹을 어찌나 꽉 쥐었는지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들어 피가 나오고 있었다. 겨우겨우 천국 같은 곳에 발을 디뎠다고 생각했지만 돈이 없다면 아무것도 못한다. 산에서 내려오지 못했을 때보다 훨씬 분노했고 더욱이 크게 좌절스러웠다. 그리고 그때 엄마가 내 손을 낚아채곤 미친듯이 달렸다. 엄마가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미친듯이 달리는지는 금방 알 수 있었다. 빚쟁이들이 우리를 발견한 것이다. 우리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곳까지 따라온 것이었다. 하지만 여자들이 뛰어봤자 얼마나 빠를까. 결국 엄마랑 나는 잡히게 되었다. 그리고 배 창고로 끌려갔다. 엄마와 나는 빚쟁이들에게 엄청 두드려 맞았다. 그리고 두어 시간이 지나서야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 그것도 지독한 빚쟁이들에게. 방법은 간단했다. 엄마는 빚 대신 나를 팔았었다. 참으로 재밌지 않은가? 난 돈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그 돈 때문에 내가 팔렸다니. 세상이 참 너무하다는 걸 느꼈었다. 그렇게 내 몸과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온갖 능욕과 수치, 세상의 가장 더러운 꼴은 다 겪었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다. 나에게도 돈을 주고 바꾸고 싶을 만한 가치가 하나 있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내 미모였다. 내 얼굴과 내 몸에 반해 남자들은 내게 돈을 퍼부어대며 나와의 하룻밤을 갈구했다. 하룻밤에 몇만 원짜리가 한 번에 몇백만 원짜리가 된 것이다. 액수로 따지면 큰 돈일지도 모르겠다. 그 큰 돈으로 그곳을 나오면 되지 않냐고 내게들 묻겠지만 난 그곳을 나가지 않았었다. 나를 가꾸는 데 있어 돈은 매일같이 부족했다. 부모가 빚진 돈은 나로 인해 갚았을지 몰라도 나를 꾸미는데 사용한 돈의 빚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다. 그래도 상관없었다. 거기서 일하는 여자들은 매일같이 하는 말이 하나 있었다. 남자 하나 잘 물면 된다. 인생은 한 방이다. 뭐 이런 것들. 그런 내게도 드디어 기회가 왔다. 평생을 나와 함께할 내 남편을 만난 것이었다. 몸 절반은 화상 자국으로 일그러져 있고 손가락과 발가락 몇 개가 없었지만 뭐 대수겠어? 라고 생각했다. 내 남편의 재산은 억소리가 절로 나왔다. 그날부터 난 이 남자를 사랑하기로 했다. 아니, 정말 사랑했다. 남편의 재산은 남편의 일부이지 않은가? 난 돈을 사랑했지만 그 돈은 남편 거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우린 결국 서로의 사랑으로 결혼에 성공했다.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세상에서 태어난 게 정말 잘했구나 라고 생각했다. 진아씨? 이야기 잘 들었어요. 하지만 말이죠. 그렇게 사랑하고 행복한 삶이었다면서 남편을 죽이신 이유는? 입 아프게 실컷 얘기했잖아. 세상 돌아가는 것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눈치도 없네. 돈이란 건 말이야. 써도 더 쓰고 싶고 그런 거거든. 이왕이면 둘보다 혼자가 갖는 게 나은 건 당연한 거고. 재산을 노리고 죽이셨다는 거네요. 안타깝네요. 하지만 제나 씨는 가만히만 있었어도 모든 재산을 받았을 텐데요. 무슨 소리지? 남편분은 말기 암이셨습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으셨었죠. 더구나 모든 재산은 이미 진아 씨 앞으로 해뒀더라고요. 남편분은 진아 씨와는 달리 진심으로 사랑하셨나 봅니다. 뭐? 그래도 상관없어. 내가 나오면 어차피 그 돈 다 내 거잖아. 안 그래? 그렇군요. 여튼 그 돈 모두 진아 씨 거겠네요. 그럼 저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진아의 취조를 마친 승원은 취조실 밖으로 나와 복도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을 뽑았다.
이승원. 취조는 잘 끝났냐? 이제 막 한 모금 마시려는 승원의 뒤로 직장 동료이자 친구인 상욱이 나를 불렀다. 취조는 무슨? 그냥 자백한 거라 뭐 할 것도 없었어. 이름이 서진아였나? 부검 검사 결과 확인해봤어? 와, 그 여자 무섭더라. 남편이 수면제 먹고 잠들 때 독을 투입했더라고. 그 끔찍한 고통 때문에 순간 정신을 차린 남편 손을 잡고 옆에서 죽을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나 봐. 그래? 장난 아니다. 야, 그것보다 대박인 건 피해자 표정이야. 독의 고통이 암 때문이라고 생각했는지 손잡아주는 서진아를 보면서 웃는 얼굴로 죽었어. 보통은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눈을 부릅뜨고 죽지 않나? 하여간 찝찝한 사건이야. 어차피 종결난 사건인데 신경 쓰지 말자. 이따가 술 한잔 할래? 술? 좋지. 맞다. 나 사무실에 차키 두고 왔다. 금방 다녀올게. 상욱이 사무실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자 승원은 그런 상욱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읊조렸다. 야수는 해피엔딩. 야수는 미녀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미녀도 해피엔딩. 야수와 행복하게 잘 살았고 앞으로도 잘 살았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다. 그 소년의 몸엔 시퍼런 멍이 없던 날은 없었다. 그래도 소년은 기뻤다. 내게 집이 있다는 것을, 내게 부모님이 있다는 것을. 비록 비가 오는 날엔 양동이가 있어야만 바닥이 젖지 않는 집이라도, 비록 그 부모가 자신의 몸에 멍들게 하는 장모님일지라도 소녀는 기뻤다. 소녀는 바보가 아니었다. 돈 가져와. 없어. 돈 안 가져와? 없어. 또 도박반에 가서 남 좋은 일만 시키려고 그러지. 그런 거 아니니까 돈 좀 줘봐. 정말 없어. 이번에 생활비 빼곤 정말 한 푼도 없어. 인연이 지금 나랑 장난해? 돈 안 가져와? 소년의 아비는 어미를 때리기 시작했다. 손바닥으로, 주먹으로, 발로. 아비는 무작정 돈을 가져오라며 어미를 때렸다. 어미는 성난 아비의 공격에 무기력하게 맞고만 있을 뿐이다. 이런 광경을 지켜보는 두 개의 눈이 있었다. 소년이었다. 소년은 성난 아비를 보며 상점가의 책방에서 본 사자를 닮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맞는 어미를 보며 사자에게 먹히는 가재를 닮았다고 생각했다. 소년이 말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많이 아플 거예요. 성난 사자의 눈길은 소년을 향했다. 그리곤 소년에게 성큼성큼 다가서며 말했다. 뭐라고? 네 예미는 맞으면 하니까 맞는 거야. 그리고 너, 이 예비가 우습게 보여?
소녀는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사자의 눈빛이 너무 무서워 차마 꺼낼 수 없었다. 소녀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 역시 무서워 발을 뗄 수 없었다. 사자가 소년에게 달려들었다. 이래도 우스워? 어? 사자의 주먹질에 소년의 코는 피를 뿜었으며 사자의 발길질에 소년의 몸은 다시금 멍이 들기 시작했다. 온갖 아픔이 스며들자 소년은 자신도 모르게 외쳤다. 안 우스워요. 그리고 아파요. 그만 좀 때려요. 사자는 갑작스런 소년의 외침에 당황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또다시 분노가 치밀었고 좀 더 세게 소년을 때리기 시작했다. 이게 어디서 소리를 질러? 이제 말 좀 한다고 대드는 거냐? 그래, 이 예비가 우습다 이거지? 다시 시작된 사자의 공격에 소년은 웅크릴 수밖에 없었다. 잔뜩 웅크린 채 맞고 있는 소년을 본 가젤은 사자를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맞지 않으니 다행이라 여기는 듯 했다. 지독한 이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 사자는 집을 나가버렸고 가젤은 상처를 추스르며 또다시 바느질을 할 뿐이었다. 아무도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소년을 돌봐주지 않았다. 소년은 슬펐다. 소년은 바보가 아니었다. 다음날 밝은 햇살에 깨어난 소년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아버진 내가 아프다고 말해도 왜 계속 때린 것일까? 아버진 내가 아프다고 말해도 왜 계속 때린 것일까? 그리고 난 왜 맞은 것일까? 얼마간의 생각 끝에 소녀는 한 가지를 떠올렸다. 말. 그래, 내가 말을 해서 맞은 걸 거야. 내가 말을 안 했다면 맞지 않았을 거야. 그러고 보니 소녀는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없었다. 사자는 사자대로, 가젤은 가젤대로 소년을 자주 때릴 뿐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소년은 결심했다. 앞으로 말을 하지 말자. 그러면 맞는 일도 없을 거야. 소년은 답을 찾은 것이다. 소년은 바보가 아니었다. 소년은 그 이후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자가 술에 취해 가젤을 때려 죽게 했어도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사자가 화장품 냄새가 짙은 어떤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왔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화장품 냄새 짙은 여자가 자신을 집에서 내쫓았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날 내쫓기는 자신을 바라보며 무덤덤히 숨을 마시고 있던 사자를 보고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세상에 버려진 소녀는 말을 하지 않았다. 소녀는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는 길을 따라 무작정 걸어가기 시작했다. 소녀는 바보가 아니었다. 소년이 세상에 버려진 지 1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더 이상 소년이 아니게 된 소년은 어떤 사람의 손에 이끌려 어느 도살장에 끌려갔었다. 그 어떤 사람은 도살장 주인에게
소년이 넘겨주며 돈을 받았다. 주인은 소년을 끌고 가 피비린내 진득한 옷을 입혀주며 일을 시켰다. 역시 이때까지도 소년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소년에게 주어진 일만 묵묵히 할 뿐이었다. 그렇게 소년은 일만 했다. 그러자 주인은 소년이 묵묵히 일을 잘 하는 것에 대해 아주 만족스러워했다. 그리고 소년은 주인이 자신을 때리지 않는 것에 대해 아주 만족스러워했다. 소년은 역시 말을 하지 않으면 맞지 않아 라고 생각했다. 소년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소년이 일을 하러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다. 털썩. 묵묵히 걷던 소년의 귀에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소년은 이 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어렸을 적 사자가 가재를 죽였을 때 가젤이 쓰러지며 냈던 소리였다. 소년은 소리가 난 쪽으로 가보았다. 그리고 소년의 발길이 멈춘 곳엔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다. 쓰러진 여인의 몸에서는 새빨간 장미꽃이 점점 크게 퍼져가고 있었으며 여인의 얼굴엔 붉은 피멍이 들어있었지만 소년은 개의치 않았다. 소년은 여인의 얼굴만 주시했다.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다. 소년은 죽어가는 여인을 보며 생각했다. 어떤 사자가 이토록 아름다운 가재를 죽인 걸까? 소년이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쯤에 어디선가 휘슬 소리가 들렸다. 갑작스런 휘슬 소리에 깜짝 놀란 소년은 소리가 들려온 곳을 바라보았다. 4명의 경찰이 휘슬을 불며 달려오고 있었다. 요란스럽게 달려온 경찰 중 주황색 콧수염을 멋지게 기른 한 경찰이 소년에게 물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소년은 말하지 않았다. 설마 자네가 이 여인을 죽인 건 아니겠지? 역시 말하지 않았다. 이런 저 죽일. 야! 이 자식 체포해. 그러자 뒤에 있던 경찰 한 명은 곤봉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소년의 머리를 내리쳤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찔한 고통과 함께 정신을 잃었다. 소년은 경찰의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소년은 바보가 아니었다. 이에 본 법정은 교수형을 선고하는 바이다. 단단한 나무들의 마찰음이 3번 들리자 소년의 곁에 있던 코수형 경찰은 소년을 데리고 광장으로 나왔다. 광장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소년을 보러 나와 있었다. 소년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참 신기했다. 코수염 경찰의 인도하에 소년은 생전 처음 보는 괴상한 나무 받침대에 올라섰다. 코수염 경찰은 네모난 홀이 파여진 곳에 소년을 세웠다. 그리고 경찰은 나무 받침대에서 물러섰다. 금색 장식에 붉은 바탕의 옷을 입고 괴상한 모자를 쓴 노인이 말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집행하거라.
노인의 말이 끝나자 검정 두건을 쓴 뚱뚱한 남자가 소년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소년에게 동그랗게 말린 두꺼운 줄을 씌워 목에 걸치게 한 뒤 바닥에 비스듬히 고정되어 있는 막대 옆으로 다가갔다. 굉장히 조용한 정적이 흘렀다. 소년은 지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단지 자신에게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할 뿐이었으며 무엇보다 뒤로 묶여있는 손이 불편하기만 했다. 슬픈 정적 속에서 남자는 노인을 바라보았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는 막대를 힘차게 밀었고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소년이 서 있던 네모난 홀은 두 개로 젖혀졌다. 소년의 몸은 땅으로 곤두박질 쳤고 숨을 쉴 수 없는 아득한 고통을 느꼈다. 소년은 너무 괴로웠다. 그리고 생각했다. 정말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은 왜 날 아프게 하는 걸까? 소년이 거센 숨을 내쉬며 말했다. 난 사자가 아니에요. 이윽고 고통에 바둥거리던 소년의 몸에선 생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게 되었다. 소년은 바보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소년은 바보가 되었다. 저에게 5년간 사귄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5년이라는 세월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었죠. 우리가 사귄 지 4년째가 지날 무렵부터 여자친구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녀와 결혼할 생각이 있었으므로 그와 결혼하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당시 전 막 대학을 졸업했지만 아직 취직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나 자신조차 가누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녀는 왜 결혼 이야기를 대뜸 꺼내는 걸까? 그런 그녀는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자기도 일하겠다고 말해왔지만 남자인 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살다 보면 아이도 생기겠죠. 적어도 가정을 나 혼자 부양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길 때까진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의견을 알아주면 좋겠다고 몇 번이고 설득에 나섰지만 서로의 의견은 어긋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있으니 결혼하고 싶다. 지켜주고 싶으니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우습게도 그런 마음은 오히려 이별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사랑을 속삭이던 입은 끝내 서로에게 더러운 말을 내뱉고 말았고 우리 관계는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반년 정도 지났을까요? 그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다고 잊을 수 없는 사랑이라며 울며 호소했습니다. 매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터지고 말았던 큰 싸움 탓에 전 완전히 정이 떨어졌던 터였습니다. 관계를 회복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뒤 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한번 만나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만나서 얼굴을 보면 마음이 움직일 거라 여긴 거겠죠. 전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잘 못 내리는 성격이라 사귀고 있을 무렵에는 모든 결정을 그녀에게 미루곤 했었습니다. 그런 제 성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런 제안을 했던 거겠죠. 물론 난 거절했습니다. 다음 전화는 이틀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쯤 슬슬 기분이 나빠지더군요. 전화기에 그녀의 이름이 뜨는 것도 보기 싫어 쿠션 아래 핸드폰을 던져놓고 없는 척 하기로 했습니다. 진동이 다 울리고 멈췄나 싶으면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견딜 수 없어 큰맘 먹고 핸드폰을 집어드니 부재중 통화가 30통 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 기분 나빠 견딜 수가 없더군요. 뭐라고 한마디 해줄 생각으로 통화 버튼을 누른 순간이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한심한 이야기지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분노는 순식간에 사라지더군요. 그때 저는 그녀의 분노를 가라앉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거짓말을 그대로 말했죠. 핸드폰을 잊어먹고 밖에 나갔다가 지금 막 돌아왔다고, 그리고 최대한 상냥한 목소리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울고 있는 건가 싶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껄껄 웃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집 앞에 자판기 있지? 지금 보여? 제 방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자판기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 창밖을 바라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귀신 같은 얼굴을 한 채 눈물을 흘리며 소름 돋는 표정으로 씩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사귀던 5년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한 번이라도 봤다면 당장 이별을 고했을 거라 생각할 정도로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무서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해가 떠오르자 난 겨우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밝은 햇빛을 받으면 마음이 달라질 거라 여겼죠. 전 놀란 심장을 진정시키며 살짝 커튼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다행히도 자판기 쪽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안심하고 전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문 정면 가느다란 전봇대에 기대듯 앉아 그년 제 방 창문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며 기분 나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은 마치 안녕이라 말하는 것처럼 이 모양이 움직였죠. 커튼을 열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다시 힘껏 커튼을 닫았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창문을 열면 그녀가 사라졌기를 기도하며 전 그녀가 알아채지 못하게 슬쩍 밖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전봇대 옆에 앉아 제 방을
올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집에는 일주일 정도 버틸 식량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녀라도 배는 고플 것이고 목이 마를 테며 화장실은 가고 싶겠죠. 저는 틈을 봐서 방을 나온 뒤 당분간 친구네 집을 돌아다니며 묵을 작정으로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들여다보지 않을 때만 볼일을 보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창밖을 바라볼 때는 늘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흘째 밤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난 희희낙낙해서 방을 나오려다 현관문을 보고 우뚝 멈춰섰습니다. 현관문 아래쪽 작은 신문 구멍이 기묘한 형태로 열려 있었습니다. 신문 정도만 들어올 수 있게 열리는 타입이라 다행이었습니다. 90도로 돌아가서 열리는 타입이었다면 전 그녀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을 테니까요. 그녀는 현관문 신문 구멍을 최대한 더 열기 위해 손가락으로 현관문 아래쪽을 벅벅 긁어댔죠. 자기야, 들여보내줘. 이야기 좀 하자. 우리 사랑했었잖아. 한 번만 이야기 좀 하자. 그 순간 내리에 떠오른 것은 오랜 세월 봐왔던 그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자판기 옆으로 귀신 같은 얼굴만 떠오를 뿐. 난 머리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미친 듯이 벌벌 떨었습니다. 한참을 공포감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정신을 차린 뒤 조심스레 이불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가만히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우편물 구멍에서 새빨간 줄이 수도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철판이 살짝 열리더니 무언가가 던져져 들어왔습니다. 또한 붉은 줄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전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림과 동시에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것은 고기토막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아져서 제 방에 들어올 생각이었던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깥이 소란스러워지더니 구급차 불러 라고 소리치는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더욱 소란스러워지더니 잠시 지나 문 열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와서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열고 싶지 않았지만 남자는 경찰일 테니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었어야 했죠.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현관문도 그 앞 복도도 온통 새빨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구급차로 옮겨진 듯 했고 경찰 쪽에서도 이런 저에게 배려를 해줘서 그녀와 대면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경찰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자기 손가락을 사정없이 물어뜯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곧바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당연히 현관문에 작은 구멍이 없는 건물 입구에 우체함이 있는 곳으로 말이죠. 처음 이사했을 때는 커튼을 열 때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몇 개월 뒤 그녀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안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 됐다 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안도하는 마음이 더 강했죠.
그러다 어느덧 내 마음도 안정을 찾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그러다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끽, 철컥, 끽. 불규칙하게 소름 끼치는 그 소리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현관문에서 말이에요. 끽, 철컥, 끽. 소름 끼치게 들려오는 저 소리는 다른 곳으로 가도 저를 따라오나 봅니다. 그러다 노이로제 증세까지 생겨 전 여자친구와도 헤어졌습니다. 그러자 소리는 멎었습니다. 그건 그냥 기분 탓이었을 것이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전 다른 새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죠. 하지만 끽, 철컥, 끽. 그때 들렸던 현관문 소리는 아직도 멈출 생각이 없나 봅니다. 시간이 꽤나 지난 지금 저는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은 평생 할 수 없겠죠.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전 평생 홀로 남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면 아직도 그녀가 문 앞에서 스스로를 작게 잘라내고 있으니까. 또각. 힘없이 걷는 발걸음은 칠흑 같은 골목길을 울렸다.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유리에 비춰지는 내 모습에 괜스레 귀신 같아서 놀란 적이 한두 번. 가로등 불빛 하나 운전하지 못한 이 골목길은 건장한 남자라도 움찔하게 만들 것 같았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길을 우회하기란 너무 고달픈 일이었기에 오늘 딱 한 번만 이 골목길을 지나가는 마음 먹었지만 역시 괜한 생각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는 위축되어 있었다. 아우씨, 오늘따라 으스스하네. 싸늘한 밤바람보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집집마다 불이 꺼져 있는 음산한 풍경에 이따금 보이는 폐허 같은 건물들이었다. 건물 틈 사이마다 녹슨 철근이 기분 나쁘게 튀어나와 있었고 공포 카페를 전전긍긍하면서 한 번쯤 봤을 법한 폐 잔물들은 제법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난 귀를 덮은 머리를 뒤로 넘겼다. 그리고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자 오싹한 느낌이 피부를 타고 흘렀다.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끈을 꽉 쥐었다. 나도 모르게 힘이 바짝 들어갔다. 고요함 그 자체랄까. 가쁘게 내쉬는 숨소리와 걸음을 걷는 소리 이외에는 아무 인기척이 없었다. 그러다 콜록. 확실하게 들리는 성인 남성의 무거운 기침이 내 뒤통수를 찔렀다. 흥분한 심장은 마구 요동치기 시작했다. 콜록. 발작 비슷하게 일으키는 손으로 가방 속 핸드폰을 뒤적거렸다. 하지만 가방 속 휴대폰은 쉽게 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와 동시에 발걸음이 반사적으로 빨라졌다. 또각. 터벅.
걸음걸이에 맞춰 빨라진 발소리는 여전히 내 뒤에서 울리고 있었다. 결국 핸드폰을 찾는 데 성공했으나 전혀 기쁘지 않았다. 주소록에 저장된 번호 아무거나 찍어서 통화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지만 통화를 할 수가 없었다. 내 손가락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애석하게도 핸드폰은 내 손을 벗어나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콜록. 핸드폰을 다시 주울 생각은 엄두도 못 냈다. 멀리서 환하게 비추는 아파트 조명을 향해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내가 더 빨리 걸을수록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도 빨라졌다. 그러다 빠른 걸음을 이어갔던 도중 구두굽이 부러졌다. 눈물로 인해 마스카라가 번지면서 우스꽝스러운 얼굴로 변질되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다 더 이상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난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빠른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발목이 찌릿찌릿 아려왔다.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는데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다. 그렇게 몇 걸음 더 올라가다 난 용기를 내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때 난 큰 용기를 낸 것이었다. 물론 아무도 없는 황량한 놀이터와 아파트 단지 내 밝은 가로등만이 나를 불쌍하게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다리가 풀렸는지 나도 모르게 주저앉았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증상은 계속되었다. 거의 기어가다시피 도착한 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는데 문 손잡이에 쪽지 한 장이 붙어 있었다. 당신은 12시 정각에 죽는다. 그리고 그 쪽지를 발견하자마자 콜록. 허겁지겁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에 달려있는 모든 잠금장치는 다 채워 넣었다. 그것도 한참 모자랐는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이중으로 잠갔다. 이 상황 속에 분명 확실한 것은 난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어디서 지켜보고 있는 걸까? 입고 있던 옷과 메고 있던 가방을 대충 한쪽에 집어 던졌다. 그러다 화장대에 명중하면서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애초에 관심이 그쪽으로 가지 않았던 나는 침대 위에서 이불을 꽁꽁 둘러싼 채로 엎드려 있었다. 시계를 보니 11시 50분이었다. 12시 다 되어가잖아. 극도로 치솟은 공포감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데 충분했다. 문을 다 잠갔으니 못 들어오겠지? 12시가 다 되어갔지만 이불을 들추고 현관으로 걸어 나갔다. 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부엌칼을 손에 들고 있었다.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인해 제대로 쥐어잡을 수가 없었다. 잠금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물론 완벽했다.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는지 차분한 생각을 할 수 있었다. 그놈에게서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 했다. 난 방으로 들어가서 수화기를 잡았다. 그때였다. 전화기 버튼 소리 대신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콜록. 난 마음을 다시 잡고 경찰에 전화하려 했다. 하지만 콜록.
갑불사. 전화선은 끊어져 있었다. 그리고 뒤에 있던 장롱이 스르르 열렸다. 나를 마주한 그놈은 나를 보며 방긋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몽둥이는 어째서인지 웃지 않았다. 여기가 어디지? 박사님, C-4745번 깨어났습니다. 그래, 잠시만 기다리게. 눈 뜨자마자 보이는 환한 조명은 눈부시게 밝았다. 침대에 누워있는 기분이 들자마자 난 곧바로 몸을 일으켰지만 단단한 무언가에 고정되어 있어 불가능했다. 흰색 가운을 입은 남자들이 분주하게 돌아다녔고 그 사이에는 나와 같은 침대가 여러 군데 있었다. 난 고개를 들어 내 몸을 쳐다봤다. 팔뚝에는 큼지막한 주사가 꽂혀 있었고 머리를 포함해 각종 부위에는 알 수 없는 선들이 꽂혀 있었다. 그리고 그 선들을 따라가자 커다란 컴퓨터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어머, 이게 뭐야? 깨어났군. 가운을 입은 남자들 중에서도 우두머리급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자신을 짤막하게 연구 소장이라고 밝힌 남자는 조수가 건넨 파일을 읽어보더니 얼굴을 찡그리면서 나를 돌아봤다. 당신들 경찰인가요? 그놈은요? 아직 덜 깨어났나? 뭐라고요? 제가 죽은 거 아니었어요? 이봐, 당신은 무고한 시민 4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야. 무기징역을 받고 이곳에 들어왔지. 네? 뭐라고요? 너가 죽이면 죽였지. 죽진 않아.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내 앞에서 짓거리는 남자는 어이없어하는 내 표정이 재밌기라도 한 듯 방긋 웃었다. 제가 살인범이라뇨? 제가 오히려 살인범한테 죽을 뻔했다고요. 실험은 성공적이군. 완벽하게 피해자에게 빠져들었어. 내가 피해자인데 무슨 소리예요? 아니, 넌 사형에도 시원찮을 연쇄 살인범이야. 어차피 또 약 때문에 잊어버리니까 특별히 알려주도록 하지. 연구소장이라는 남자는 손에 들고 있던 찻대를 옆에 서 있는 조소에게 떠넘겼다. 우리나라가 말이야, 사형 폐지국인 거 알고 있지? 사형이 없다 보니까 살인범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사람에 따라서 솜방망이 처벌로 보이는 게 사실이지. 그래서 사형을 대체하는 끔찍한 형벌을 정부의 도움으로 수년간 연구해왔어. 결국 오늘에서 완성되었지만 형벌의 강도는 가히 끔찍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지. 남자는 나를 살인범으로 몰고 가는 것도 모자라 그 뻔뻔함이 창피하지도 않은지 계속 웃음을 지었다. 이봐요, 내가 피해자라고요. 너 팔뚝에 꽂혀있는 이 액체 주사는 너의 기억을 파헤쳐낼 수 있어. 그 파헤친 기억은 액체 속의 화학물질과 결합해서 계산 화학을 바탕으로 컴퓨터에 입력이 되고 너에게 당한 피해자를 가려낼 수 있지. 그리고 가려낸 피해자의 입장을 너에게 입력시키고 피해자가 느꼈을 심리적 고통을 느껴보게 하는 거지. 그럼 방금 전에 저는 저한테 당한 피해자였다고요? 피해자 채모 씨, 23세. 살해당하기 전
알 수 없는 스토킹을 당함. 결국 집안에 숨어있던 용의자에게 둔기로 살해당함. 너 아주 악질이네. 노숙자한테 밥 사주면서 스토킹 시키고 너는 집안에 숨어서 타겟을 죽인다. 결국 혐의는 노숙자한테 씌우는 거잖아.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아니, 이게 사실이야. 그리고 너는 또 다른 피해자인 강모 씨의 고통을 느낄 시간이야. 마취제를 주사하는 조소의 얼굴은 아무 표정이 없었다. 참을 수 없는 졸음이 밀려오기 전 온 힘을 다해 조소에게 물었다. 이 실험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글쎄요. 실험 시작한 지 5분도 안 지났으니까 모르겠네요. 아니, 그럼 내가 조금 전 겪었던 것들이 5분도 안 된단 말이야? 난 무기징역인데? 그럼 나 죽을 때까지 고문받는 거야? 급하게 지난 일들을 후회하는 그였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던 그는 모든 걸 체념한 듯 새빨간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